와룡봉추입니다. 자, 최근에 많은 분들, 이제 뭐 몇 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좀 주시고 힘을 좀 주셔서, 최근에 이제 저녁에 이런저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좀씩 해보고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경제라는 이제 뭐 어떤 이 컨텐츠로 일단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뭐 매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뭐 매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가끔 한 번씩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군대를 지원을 해달라.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와가지고 회담 한번 하자.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미국이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말만 지금 계속하고 있죠. 말만 계속하고 있는데 뭐 경제 제재 지금 한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과거의 미국의 모습과는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이죠. 미국은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국제관계에 소극적일까? 그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아마 들어보시다 보면 최근에 이 미국의 상황이 좀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 현대사에서 나타난 뭐 몇몇의 전쟁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요, 이 1차 세계대전의 이 직접적인 발발 원인이라고 하죠. 사라예보 사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이라고 하는 요 두 사람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였고요. 세르비아에 가서 항복 문서 조인 그거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이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인데 그 황태자 부부의 사진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뭐 역사 얘기를 자세하게 막 안에 있는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도까지 있었고요. 1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삼국 동맹국과 삼국 협상국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삼국 동맹국은 좀 편하게 얘기하면 도고이입니다. 도고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색깔이 초록색으로 독일, 오스트리아가 있고요. 요 오스만 제국은 뭐 일단 제외 여기도 같이 이제 동맹국 안에 협상국으로 들어갔는데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탈리아는 전쟁 초기에 패배를 하고 바로 연합군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색깔이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삼국 협상국, 이 도고이에 대항하는 국가로 0% 이렇게 있었습니다. 0%. 이게 사실 프랑스와 영국 간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 조금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참 연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연합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때 한번 연합이 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이 국가들과 이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뭐 여기 뭐 3비 정책과 3시 정책의 대결 이 부분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족주의적 색채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범게르만주의였고요. 이들이 범슬라브주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민족주의적 대결도 있습니다. 이 1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이제 마감이 되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그걸 정리했잖아요. 미국이 정리를 하고 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뭐 평화 그 민족 자결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 협정 17개 조항을 또 만들어내서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3.1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결과에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39년부터 45년까지 있었는데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과 그리고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같이
결부가 되면서 일어났었고요.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요국은 독일리입니다. 독일리.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피해가 크구나. 더 이상 이 세계대전 같은 거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뒤에 부전조약이라는 것도 맺어지고요. 전쟁을 부정하는 조약이라는 것도 맺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국제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국제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국제연합이잖아요. 유엔이 국제연합인데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전쟁 안 해보려고 했는데 국제연맹에 한계가 있었어요. 일단 미국과 소련 등의 강대국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를 안 했어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쟁하지 마라고 국제연맹에서 야 앞으로 이제 전쟁하면 다 가만 안 두겠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놈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니까 국제연맹에서 야 하지 말라 그랬지. 그 전쟁을 했던 국가가 니 뭔데? 배째?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지마, 하지마, 에이 끝. 이게 국제연맹의 한계였습니다. 군사력을 쓸 수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국제연맹은 쉽게 그냥 정리가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요. 뭐 안에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유보트 사진입니다. 유보트 사진이고요.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이 얘기가 아니고요. 뭐였냐면 이때까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미국은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계속해서 팔짱 끼고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팔짱을 끼고 쳐다만 봤죠. 그러면서 영국 등에게 무기를 계속 팔아먹었어요. 군수물자를 계속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다가 1915년도죠. 영국이 해상 봉쇄령을 내려요. 독일 쪽에. 이 독일 앞바다 해상을 봉쇄시켜 버립니다. 영국의 허락 없이. 영국 이때까지만 해도 이미 조금 많이 깨지긴 했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명성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쪽 지나다니는 배들 다 독일 배들 못 나가게 하겠어. 이래서 해상을 봉쇄를 시켜버리니까 독일 입장에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이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서 활동했던 게 이 유보트잖아요. 했는데 이거 계속 진행이 되면서 뭐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이었고 계속 때리고 맞고 이제 치고받고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표표히 느닷없이 신압으로 서든이하게 미국인 한 120명 정도가 탄 배가 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의해서 배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이 죽게 되죠. 상선이었는데 그 상선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이것도 또 안에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 그 상선이 이런 전쟁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일단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논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그렇게 해서 미국 국민이 죽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 쪽에서 미국 측 언론에서는 이때까지 전쟁에 참여하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었는데 이때 미국 국민들이 죽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여론이 180도 바뀌면서 이 독일 가만 안 두게 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 3국 협상국 쪽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을 하면서 박살을 내버리죠. 이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처절하게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3국 협상국들, 연합국들은 처절하게 그 대가를 지불받죠. 전쟁의 대가를. 독일 박살났죠, 이때. 했는데 독일이 또 굉장한 나라죠. 이후에 다시 힘을 모아서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다시 일으키게 됐고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역시 미국은 군수물자 정도 그냥 팔아먹는 정도지 참전을 안 했단 말이죠. 안 하고 있다가 1939년도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태평양 전쟁 진주만 기습이죠. 진주만 공습. 이 사건으로 미국이 직접
전쟁에 타격을 받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나타나게 되니까 이거 뭔데 이렇게 된 거죠.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일본의 공격을 받고 나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을 하게 되죠. 이 젠지만 공습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지금까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항상 중립을 지켰다. 팔짱 끼고 일단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봤다. 그러다가 미국 국민이나 미국의 어떤 재산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만 움직였다. 일단 이게 하나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군수공업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고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 이후에 경제가 급성장을 했고요. 완전 패망해서 폐허였던 일본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에 관련돼 있었던 이 주변국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상당히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미국이 1776년도에 독립혁명을 통해 가지고 영국과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자체 내전이었던 남북전쟁이 있었고요. 그거 말고는 정말 뭐 큰 전쟁이라고 할 만한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은 뭐 명확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단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영국으로부터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을 정도니까 무시할 수는 없어 라는 상황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이거 두드러 깨고 2차 세계대전 때 이것까지 두드러 딱 깨면서 전쟁을 마무리시키다 보니까 미국의 힘이 극도로 강성해진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강성한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초강대국 미국이 된 거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을 봉쇄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체제로는 나토라는 걸 창설을 했고요. 나토, 지금의 나토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만들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 원조 지금 그 유럽 지역 쪽 초토화됐었기 때문에 이 유럽 지역 쪽 재건 경제적인 원조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마셜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외무장관 이름이죠. 외무장관 이름이죠. 그리고 소련도 미국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도 공산주의 중심의 어떤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한 8개 국가, 그러니까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뭐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 우리 알고 있는 그 WTO가 아닙니다. 아니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군사기구였고요. 그다음 이제 서로 원조를 할 수 있는 역시 그 경제 체제로 코메콘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건 그렇게 크게까지 활동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짧았고요. 마셜 계획도 그렇게 기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4년 정도 하고 끝났으니까. 어쨌든 요게 그대로 남아 있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1989년 소련의 붕괴 이후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다 공중분해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이 돼서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지금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돼 있던 국가들의 상당수가 지금 나토에 지금 오히려 가입돼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오늘 푸틴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부활까지 얘기를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었죠. 이거 사실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과거 동유럽 그러니까 지금의 동유럽 지역 이 지역을 과거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이 지역을 되찾겠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 포커스는 미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전력,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앞에서 봤던 부분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딱 끝나고 나서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두 개가 양대 산맥으로 싸우던 시절이었잖아요. 이 시대를 우리는 냉전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냉전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때 서로 간에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대립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뭐 한 예로 보면 당시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일 최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주항공 쪽에서 이 1957년도였나요? 9년도였나요? 그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러시아가 쏴버렸죠. 그 인공위성의 이름이 스푸트니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뭐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디든 갖다 붙이는 이름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 사건을 스푸트닉 쇼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때부터 굉장히 이 군수 쪽에 어차피 소련은 스탈린 이후에 군수공업, 중화학공업, 특히 군수공업에 올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상태였고 미국도 조금 여유를 좀 부리다가 이거 이래갖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엄청난 교육 체제까지 바꾸게 되는 학생 중심 교육 과정, 우리나라 지금 현재 7차 교육 과정 쓰고 있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에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힘들게 해야 되는 상황까지 굉장히 미국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설명드렸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미국 군대는 우리나라 군대와 달리 이 모병제잖아요. 모병제 군대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45년도까지 전쟁 계속했습니다. 이때는 없어가지고 막 진짜 추천도 받, 그러니까 이 징병도 받, 그러니까 이 신청도 받고 전쟁 신청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군인들을 막 갖다 끌어다 쓰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는 모병제가 확실하게 잘 지켜지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45년도까지 몇 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군수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있었을 거고요. 이 전쟁은 미국에서 있었던 전쟁이 이게 태평양 전쟁이에요. 이게 이제 하와이 진주만입니다. 진주만 공습 장면이에요. 공습 장면인데 요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미국 땅 본토 내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전쟁이 있었었죠.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 1950년 1월 달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이 방어해 줄 수 있는 극동 방어 라인을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낮췄을까 갑자기.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의 좀 어떤 의문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든 저거든 간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에서 보면 전쟁 끝나고 나서 5년 뒤에 다시 3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 끝나고 나서 55년부터 베트남 전쟁이 있었는데 64년도부터 미국이 참전을 했죠. 미국이 참전을 했고 그 뒤 우리나라도 참전을 하면서 우리나라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뭐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 베트남 전쟁에서 피를 흘린 이 분들의 영령을 가지고 세웠니 어쩌느니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했는데 1964년도에 미국이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통킹만 사건이라는 건데 이거 나중에 알려졌지만 미국의 자작극이었죠. 미국의 자작극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 하고 있는 모습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 자작극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해서 11년간 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에서 미국은 첫 번째 사실상 패배를 하고 물러나게 됐죠. 근데 패배를 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이득을 취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릴 때 군인들의 이 목표는 전쟁입니다. 만일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잖아요. 이 조직체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전쟁이 있다 보면 그 전쟁을 통해서 경험도 쌓이게 되고 전략들도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약간 번외적인 얘기를 하나 해보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있잖아요. 1592년이었어요. 임진왜란이 1592년이었는데 이때 임진왜란 때 우리가 심하게 두드러 맞았잖아요. 일본한테 했는데 이때 뭐 변질된 붕당 정치 때문에 동인과 서인 간의 이 좀 문제, 이 부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다 있는데 다른 편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선 건국이 1392년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1889년까지 1389년까지 위화도 해군이 있었던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 머릿속에도 조선시대 당시의 백성들 머릿속에서도 전쟁은 항상 있었어요. 북쪽에서는 이 오랑캐라고 하는 만주족 애들 계속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계속해서 그 외국의 침범들이 있었었고요.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조선이 건국된 이후부터 싹 정리가 됐었죠. 정리가 되고 나서 약 200여 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세종 때 그 삼포회란, 일본이 일으켰던 삼포회란 이후에 아예 일본을 밟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상대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200년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 1950년 전쟁 이후에 약 70년간 전쟁이 없는데 지금 우리 전쟁에 대한 개념 크게 없잖아요. 저부터도 뭐 그렇게 전쟁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당시 200년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전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시절이라는 거죠. 군인은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났어요. 이때 군인들이 얼마나 제대로 반응을 해서 전쟁을 수행하겠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군인은 전쟁이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 그 전투력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 군대는 계속해서 전력이 약화되겠죠. 미국은 1945년까지 몇 년간 전쟁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가지고 또 한 3년간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또 한 10년 이상 전쟁을 했고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한 5년 뒤부터 이란 이라크 전쟁, 요건 이제 직접 전쟁한 건 아니고 무기 계속 팔아먹으면서 이란은 소련이, 이라크는 미국이 뒤에서 무기 계속 팔아주면서 싸우게 만들었던, 대리전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일단 이런 형태로 해서 미국은 군수산업 위주,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서 직접 전쟁을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이 전투력을 향상시켜 왔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건 아니고 전쟁이 일정 기간 정도 딱 지속이 되고 나면 그 뒤에 한 몇 년간 쉬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에너지 모아서 다시 전쟁, 또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에너지 모아서 전쟁,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인데 1990년도에 있었던 이 걸프 전쟁, 90년 이 하반기에 있었던 걸프 전쟁,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했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저도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였는데 되게 많이 놀랬던 게 이 공중파에서, 우리나라 공중파에서, 당시엔 공중파밖에 거의 없었으니까 공중파에서 CNN 방송을 라이브로 그냥 틀어줬어요. 이 동시통역 해가지고 틀어줬었는데 막 미사일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났어. 그 장면들이 나오면서 와, 저게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걸프 전쟁 때 결국 쿠웨이트를 후세인이 잡아먹고 그걸 돌려주지 않으니까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을 해서 여기에서 연합군이 조직이 돼서 34개 국가에서 모여가지고 정말 융단 폭격을 했죠. 한 3일간 24시간 폭격을 했다고 하는데, 비행기가 다니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상황 딱 이후에 지상군 딱 투입시키니까, 후세인이 항복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참전을 했었어요. 돈으로, 돈 주면서. 이때는 군인이 가지는 않았었고. 했는데, 이 당시에도 미군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굉장한 전투였고요. 굉장히 큰 전투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9.11 사태 있었었죠. 9.11 사태. 이 9.11 사태 이후에 이 이라크 후세인 두드러 잡겠다고 전쟁 계속 했었었죠. 뭐 생화학 무기가 있네 없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해서 결국은 후세인을 처형했습니다. 처형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때는 참전을 했었었죠. 상록수 부대, 이제 치료해주는 부대, 의무부대 참전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미국은 이때도 주된 전쟁, 메인 전쟁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 탈레반을 비롯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아프간 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아프간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거 한 20년 정도 전쟁을 했죠. 20년 정도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퇴각할 때 거의 꼬리 내리고 막 도망가듯이 나간 거 기억나시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 사건인데 어쨌든 20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미국은 그동안 다른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지역에서 계속된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미국에서 만약에 또는 뭐 꼭 미국이 아니라 모든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무기가 발명이 됐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괜찮아요. 실전에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무기들이 다 재래식 무기들이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하나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 물자를 다 소모시켜버리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이 물자를 내다 파는 방법 하나. 미국이 그동안 이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군수산업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우주항공까지 지금 뭐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전투력을 계속 높여 나갔다라는 거. 그래서 미군이 뭐 세계 최강이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이 사진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테니까 참 가슴 아픈 사진인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자, 미국이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전쟁의 소극적인 이유가 뭘까? 위기감 증폭만이 미국에는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일단 역사적으로 미군의 참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인의 희생이거나 또는 군수산업 발전 이거 외에는 뭐 크게 관심을 안 갖는 정도의 상황이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팬데믹 이후에 이제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시기. 그래서 이제 그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 문제죠. 이게 지금 모든 문제의 뭐 우선순위에 지금 딱 꽂혀 있습니다. 꽂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태가 더욱더 커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유가 올라가겠죠. 천연가스 올라가겠죠. 그 외에 반도체 이 소재들과 관련된 희귀금속들 이거 가격들 다 원자재 가격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곡물가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감당 못할 정도의 상황에 지금 꼴딱꼴딱하는 이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 엄청난 인플레이션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첫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지금 뭐 30%를 다시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과거 모든 나라들이 썼던 전략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베가 일본이 우리 자신의 지지율을 또 높이기 위해 써먹었던 방식이기도 하고 한데 자신의 지금 국내적인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문제점을 건들면서 그 부분으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단합을 하게 만드는 방법 하나,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다른 나라에게 전가시키는 거 하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했는데,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잡아보려고 했는데, 야 러시아 애들이 이렇게 갖고 이 원자재 가격 다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야.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에다가 11월 중간 선거 여기서 어떻게든 승리를 해서 하원 지켜야 되는 게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따진다라고 한다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지지율을 위해서는 전쟁이 실제 나게 되면 엄청나게 딱 두드러 부셔가지고 과거처럼 딱 깨서 상황 종료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면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섣불리 건드려서 계속해서 국력만 낭비하게 되는 이런 상황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전쟁을 딱딱딱딱
딱 끊어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20년간 아프간 계속 전쟁하면서 국력 소모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피로감도 굉장히 높았었고 거기에서 군인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아졌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또 전쟁을 하는 건 굉장히 큰 무리수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몇 차례 드렸어요. 몇 차례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을 하면서 그 있었던 기간 동안 미국의 어떤 힘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큰형님 리더십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겉으로 보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이미 다 균열이 갈대로 간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때까지 모든 국가로부터 거의 무역 적자를 받던 나라잖아요. 무역 적자를 보는 대신 상대국에게 무역 흑자를 주는 대신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그래서 큰형님 리더십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밥도 사주고 뭐 이것도 쭉 이것저것 해가면서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형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걸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집권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동맹이고 자시고 전부 다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해서 손해야? 야 니네 더 내.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큽니다. 이후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서름 받았던 걸 지금 타이밍이 딱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타이밍에 이걸 지금 진행을 시킨 건데 아마 향후에 국제 질서가 또 한 번 큰 틀에서 바뀌는, 우리 지금 현재 역사를 살고 계시는 분들 역사를 한번 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놓고 따지게 되면 18세기에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자유방임주의,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났던 자유방임주의가 1940년대, 1930년대 29년 대공황 이후에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패러다임이 한번 싹 바뀌었죠. 그리고 2008 리먼 사태 이후에 다시 큰 정부에 가까운 정도로 이제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석유 파동 이후에 다시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로 넘어갔다가 리먼 사태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의 큰 정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 전 세계 역사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이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아마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신냉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이 지금 아직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중국이 지금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옛날에 소련 시절에 영광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전으로 넘어가서 짜르 정권 시대에 지금 그 러시아의 위용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좀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라서 신냉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뭐라고 할 때 하지마, 에이, 하지 말라니까. 이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선. 더군다나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러시아, 그 다음에 유럽의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들 해당되겠죠.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 중국, 이런 나라는 서로 공격 못하죠. 서로 전쟁 못합니다. 왜? 서로 상호 확정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제1 타격 능력들을 갖고 있잖아요. 여차하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푸틴이 일단 하나를 잡아먹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전 무기 다 끌어다 대가지고 끝장 보려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도 안 되는 건데 러시아가 감히 그렇게 못할 거였는데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었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걸 당하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이. 단지 이 위기감만 계속해서
증폭시킨다라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해지겠죠. 그 부분을 지금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도 그런 어떤 의도도 조금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미국의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 경찰로서의 모습, 이 큰형님 리더십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깨지게 될 거고 이 속에서 다시 국제 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일단 그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